이혼하고 1년 후 전 남편이 걱정돼서 고향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마주한 광경은 상상도 못한 것이었어요. 40년 동안 가난하다며 저보고 일하라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평생 악착같이 일한 저는 6천만 원 들고 원룸에 사는데 그 사람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날 제가 본 진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40년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장미화, 올해 68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남편과 둘이 살면서 제가 그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저 당신이라고만 불렀다는 게 참 웃기는 일이었어요. 박노진, 그게 남편 이름이었는데 말이죠. 결혼한 지 40년이 넘도록 저는 그 사람을 당신이라고 불렀고 그 사람은 저를 야 아니면 그냥 어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은 2년 전쯤 직장에서 은퇴했어요. 작은 공장 사무직이었는데 정년이 차서 나왔죠. 퇴직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천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정확한 액수는 저도 몰라요. 남편이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통장에 넣어뒀다는 말만 했고 그 뒤로는 한 번도 그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은퇴하고 나서 남편은 달라졌어요.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야 제대로 본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침 8시쯤 일어나서 거실 소파에 앉아요. TV 리모컨을 집어들고 뉴스를 보다가 드라마 재방송을 보다가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간 또 뉴스를 봐요. 점심때가 되면 제가 차려준 밥을 먹고 다시 소파에 앉아요. 오후 내내 TV를 보다가 저녁을 먹고 밤 11시쯤 되면 방으로 들어가서 자요. 그게 남편의 하루 전부였어요. 2년 동안, 딱 2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달랐어요. 저는 여전히 일을 나갔거든요. 요양보호사 일이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밥을 차려놓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어르신 댁에 도착하면 8시 반이었죠. 거기서 어르신 식사 도와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말벗도 대어드렸어요. 오후 5시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6시 반쯤 됐어요. 그럼 또 저녁 준비를 했죠.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볶고 상을 차려서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도 TV를 봤어요. 제 얼굴은 한 번도 안 봤어요. 밥맛이 어떤지, 국이 짜지는 않은지, 하루는 어땠는지,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냥 젓가락질만 하다가 밥을 다 먹으면 소파로 가서 또 TV를 켰어요.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고, 빨래도 제가 했고, 화장실 청소도 제가 했어요. 남편이 집안일을 거둔 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소파에 잠깐 누웠는데 남편이 물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혀를 차면서 말했어요. 물 한 잔 못 갖다 주냐고, 뭐하러 누워있냐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40년이었어요. 제가 남편과 함께 산 시간이 40년이었어요. 28배 결혼해서 68까지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 사람과 함께 살았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고, 마트에서 계산원도 했고,
공장에서 포장 일도 했어요. 애가 어릴 땐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했고, 애가 대학 갈 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좌판을 깔았어요. 남편 월급만으론 생활이 안 됐거든요. 그 사람은 늘 돈이 없다고 했어요. 직장 월급이 적다고, 물가가 오른다고, 애 학비가 부담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했어요. 쉬는 날 없이 명절에도 추석에도 설날에도 일했어요. 허리가 아파도 참았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도 신발 신고 또 나갔어요. 우리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려면, 우리 부부가 굶지 않고 살려면 제가 일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월급을 받든 안 받든 제가 계속 일해야 한다는 걸요. 남편은 은퇴했지만 저는 은퇴할 수 없었어요. 우리 집 전세금 1억 4천만 원, 그게 우리 전 재산이었고, 남편 퇴직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활비가 없었거든요. 요양보호사 월급은 한 달에 180만 원 정도였어요. 거기서 통신비, 관리비, 식비, 교통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용돈을 달라고 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달라고 했어요.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시는데 쓴다고 했죠. 저는 그 돈을 줬어요. 제 월급에서 50만 원을 떼서 남편한테 줬어요. 그럼 제 손에 남는 건 130만 원 정도였고, 그걸로 우리 둘이 한 달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남편은 제가 일 나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침에 제가 출근 준비를 하면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녁에 제가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면 남편은 역시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장을 보러 가자고 하면 귀찮다고 했고, 산책 가자고 하면 다리 아프다고 했어요. 병원 가자고 하면 돈 아깝다고 했고, 여행 가자고 하면 집이 제일 편하다고 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있는데 남편이 또 TV 소리를 키웠어요. 드라마 보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저는 그날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좀 조용히 해달라고, TV 소리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아프면 병원 가지 왜 여기서 난리냐고, 자기는 하루 종일 심심해서 TV나 보는 건데 그것도 못 보게 하냐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구나. 저를 동반자로 생각한 적도 없구나. 저는 그저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가정부 같은 존재였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새벽까지 천장을 보다가 결심했어요. 이혼하겠다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혼하자고요. 남편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는 화를 냈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이 뭐냐고, 나이 먹어서 혼자 어떻게 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재산분할 상담을 받았는데 전세금 1억 4천만 원을 나누면 각자 7천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남편 퇴직금은 남편 단독명의 통장에 있어서 건드릴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분할하겠냐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결국 전세금만 반으로 나눴어요. 7천만 원씩 가져가기로 했죠. 하지만 남편이 우리 집에 계속 살겠다고 했어요. 전세금 1억 4천만 원짜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자기가 8천만 원을 더 보태서 계약을 새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저는 6천만 원만 받고 나가야 했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6천만 원이면 작은 원룸 전세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알게 될 거라고, 그때 가서 다시 오겠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장만 찍고 집을 나왔어요. 원룸을 구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작은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인 공간이었어요. 전세금은 6천만 원 딱 맞춰서 계약했고 손에 남은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사 날 저는 짐을 쌌어요.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 냄비 하나, 밥그릇 2개, 수저 한 벌, 그게 제가 가져간 전부였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제가 챙긴 게 그것뿐이라는 게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시원했어요. 이제 저 혼자만 먹여 살리면 되니까요. 원룸에서의 첫날 밤, 저는 작은 부엌에 서서 라면을 끓였어요. 남편 눈치 볼 필요도 없고 TV 소리에 귀 막을 필요도 없고 그저 저 혼자 조용히 라면을 먹었어요. 그 라면이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일은 계속했어요. 요양보호사 일은 힘들었지만 저는 그 일이 좋았어요. 제가 돌보는 어르신이 제게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 제 손을 잡고 따뜻하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남편한테는 그런 대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았냐고요? 물론 외로웠어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천장만 보이고 말 한마디 할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이 남편과 함께 살 때의 외로움보다는 나았어요. 그때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외로웠거든요. 지금은 혼자 있으니까 당연히 외로운 거고 그건 제가 감수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저는 제 작은 방에서 혼자 김장을 담갔고 혼자 생일을 보냈고 혼자 연말을 맞았어요.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바쁘다고 통화를 짧게 끊었어요. 아들도 이혼 소식을 듣고 나서는 저한테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편을 들진 않지만 그렇다고 제 편도 아니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었고 제가 벌어서 제가 쓰고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조용했고 출근 준비를 할 때도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TV 소리도 남편의 기침 소리도 트림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처음엔 그 고요함이 낯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편해졌어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고 제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한테 잔소리도 듣지 않았죠. 요양보호사 일도 계속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버스를 타고 어르신 댁으로 갔어요.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집에 돌아와서 또 다른 사람 챙길 필요가 없으니까 한결 가벼웠어요. 저녁 6시 반쯤 집에 오면 혼자 밥을 해 먹었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 밥 한 공기면 충분했어요. 설거지도 금방 끝났고 빨래도 제 옷만 빨면 됐으니까 부담이 없었죠. 겨울이 깊어졌어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기 걸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돌보는 어르신도 감기에 걸리셔서 며칠 고생하셨고 저도 조심했지만 결국 옮았나 봐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몸이 으슬으슬 추웠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도 추위가 가시지 않더군요. 열이 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이 쑤셨어요. 체온계를 재보니 38도 5 정도였어요. 일을 나가야 하는데 도저히 못 나갈 것 같았어요. 센터장님한테 전화해서 오늘 못 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센터장님은 괜찮다고 푹 쉬라고 하셨어요.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보냈어요. 물도 제대로 못 마셨고 밥도 못 먹었어요. 그냥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죠. 저녁 때쯤 되니까 열이 더 올랐어요. 체온계를 다시 재보니 39도가 넘었어요.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열은 계속 올랐고 숨 쉬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온 세상이 잠든 시간, 저만 혼자 깨어서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체온계를 또 재봤어요. 40도였어요. 이렇게 열이 높은 건 처음이었어요. 숨이 가빠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때마다 목에서 색색 소리가 났어요.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려는데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어요. 그 순간 무서웠어요. 만약 제가 여기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아무도 모를 텐데. 며칠이 지나서야 누가 알아차릴 텐데. 혹시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그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도 혼자 살고 있을 텐데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겨울인데 감기 걸리진 않았을까? 혹시 저처럼 아픈데 혼자 누워 있는 건 아닐까? 이상했어요. 분명 이혼했고 이제 남남인데 왜 그 사람이 걱정되는 걸까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 건가 봐요. 밉고 원망스러워도 함께 산 시간은 거짓이 아니니까요. 아침마다 밥 차려준 것도 빨래해준 것도 아플 때 약 다려준 것도 다 진짜였으니까요. 그 사람이 저한테 못되게 굴었어도 제가 그 사람을 챙긴 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새벽 4시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남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화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안부 묻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목소리만 듣고 끊을까요? 결국 전화는 걸지 못했어요. 대신 아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들아, 엄마 독감 걸렸어. 많이 아프네.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서 지내시는지 아니?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또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아들한테 답장이 와 있었어요. 엄마, 병원 가세요. 저 지금 출장 중이라 못 가요. 아버지는 연락 안 돼요. 번호 바꾸셨나 봐요. 어디 사는지도 저는 몰라요. 번호를 바꿨다고요?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고요?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원래 살던 집에서 계속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아들도 모른다니 그럼 남편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사는 걸까요? 그날 저는 병원에 갔어요. 택시를 타고 가까운 내과를 찾아갔죠. 의사 선생님이 독감이라고 했어요. 주사 맞고 약 처방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약을 먹고 하루 종일 잤더니 열이 좀 떨어졌어요. 이틀쯤 지나니까 몸이 좀 나았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일을 나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남편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번호를 바꿨다는 게 이상했어요. 이혼했다고 해도 아들한테까지 번호를 안 알려줄 이유가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요? 빚이라도 생긴 걸까요?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자려고 누웠을 때도 계속 남편이 떠올랐어요. 이상했어요. 이혼할 때는 그렇게 결연했는데 막상 떨어져 살다 보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냥 남이 될 수는 없는 거겠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 고향으로 한번 가보기로요. 남편이 전라도 어느 시골 마을 출신이었거든요. 결혼하고 한두 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시부모님 산소도 거기 있었고 남편 옛집도 거기 있었어요. 혹시 남편이 그곳으로 돌아간 건 아닐까? 나이 들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음 날 센터장님한테 하루 휴가를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센터장님은 흔쾌히 좋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버스 터미널로 가서 남편 고향으로 가는 버스표를 샀어요. 3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어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뭘 하는 걸까요? 이혼한 남편을 찾아가다니 이게 맞는 걸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게 나은 걸까요?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버스는 시골길을 달렸고 저는 점점 남편의 고향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을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그냥 헛걸음하는 걸까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마주한 건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렸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터미널에서 또 시외버스를 갈아타야 했어요. 남편 고향은 정말 깊은 산골이었거든요. 1시간을 더 달려서 작은 마을 입구에 내렸고 거기서 또 마을버스를 기다렸어요. 마을버스는 하루에 3번밖에 안 다닌다고 했어요. 오전 1번, 오후 1번, 저녁 1번. 제가 탄 건 오후 버스였어요. 마을버스는 낡았어요. 좌석이 20개도 안 되는 작은 버스였고 저 말고는 할머니 2분만 타셨어요. 버스는 굽이굽이 산길을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논밭이 보였고 빈집들이 보였고 가끔 사람 사는 집도 보였어요. 하지만 대부분 늙은 분들이었어요. 젊은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30분쯤 더 가니까 남편이 자라난 마을이 나왔어요. 버스 기사님한테 여기 내린다고 했어요. 기사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시더니 여기 아는 사람 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냥 옛날에 한번 와본 적 있다고만 대답했어요. 버스에서 내리니까 바람이 차가웠어요. 겨울 산골 바람은 도시와 달랐어요. 뼛속까지 시린 느낌이었죠. 저는 외투깃을 세우고 마을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기억을 더듬으며 남편 옛집이 있던 방향으로 갔어요. 20년 전쯤 마지막으로 왔을 때만 해도 이 마을엔 사람이 꽤 많았어요.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도 들렸고 마을 회관에선 어르신들이 화투 치는 소리도 났었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조용했어요. 사람 사는 집이 손에 꼽을 정도였고 빈집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떤 집은 지붕이 무너져 있었고 어떤 집은 담장이 무너져 있었어요. 좁은 길을 따라 10분쯤 걸어 올라가니까 남편 옛집이 보였어요. 아니, 옛집이 있던 자리가 보였다고 해야 맞겠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집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기와는 다 떨어져 나갔고 벽은 허물어져 있었고 대들보만 겨우 남아서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고 대문은 녹슬어서 반쯤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남편이 자란 집이 맞나 싶었어요. 결혼하고 한두 번 왔을 때만 해도 멀쩡한 기와집이었는데 이제는 폐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무너진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여기 있을 리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럼 남편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문득 시부모님 산소가 생각났어요. 집에서 10분쯤 더 올라가면 산소가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성묘 온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혹시 그곳에 있을까 싶어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산길은 가파랐어요. 숨이 찼지만 계속 올라갔어요. 낙엽이 쌓인 길을 밟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죠. 20분쯤 걸었을까요? 산소가 있던 자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이상했어요. 분명 이 자리였는데 봉분이 없었어요. 평평한 땅만 있었어요. 잔디도 없고 비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제가 길을 잘못 찾아온 건가 싶어서 이리저리 다녔어요. 하지만 분명 여기가 맞았어요. 저 아래로 마을이 보이는 위치, 큰 소나무 옆, 여긴 틀림없이 시부모님 산소가 있던 자리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묘가 통째로 사라졌어요. 도굴이라도 당한 걸까요? 아니면 산사태라도 난 걸까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 마을에 뭔가 큰 일이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저는 다시 마을로 내려갔어요. 사람을 만나야 했어요. 누구라도 좋으니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야 했어요. 마을 회관 쪽으로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노란 조끼를 입은 남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나이는 70줄쯤 돼 보였어요. 그분이 제게 다가와서 누구를 찾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남편 이름을 댔어요. 박노진이라는 사람 아냐고, 이 마을 출신이라고, 그 집이 저기 무너진 집이라고 말했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 집 며느리였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혼했다고 말하려다가 그냥 그렇다고만 대답했어요. 노인은 산림감시원이라고 하셨어요. 이 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신다고요. 저는 노인한테 물었어요.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왜 집들이 다 무너져 있냐고, 그리고 산소는 왜 없어졌냐고요.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이 마을은 이제 끝났다고, 젊은 사람들 다 떠나고 늙은이만 몇 명 남았다고, 집들은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다 무너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산소는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왜 산소가 없어진 거냐고요. 노인이 저를 빤히 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그 묘지들 전부 이장됐다고 하셨어요. 이장? 어디로요? 저는 다그쳐 물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산 위쪽으로 돌리며 말씀하셨어요. 저 위쪽 산 전체가 팔렸다고요. 대기업에서 골프장 만든다고 땅을 샀다고요. 그래서 산소들이 전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골프장이요? 이 산골에 골프장을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노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몇 년 전부터 개발 이야기가 나왔다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조상 묘를 함부로 옮길 수 없다고 다들 버텼다고요. 그런데요.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박노진이란 사람이 제일 먼저 팔았다고 하셨어요. 자기 집 선산을 통째로 팔아버렸다고요. 그 사람이 팔자 다른 집들도 하나둘씩 팔기 시작했고 결국 산 전체가 넘어갔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선체로 굳어버렸어요. 남편이 선산을 팔았다고요? 시부모님 묘가 있는 땅을요? 언제요? 얼마를 받고요? 노인은 한숨을 또 한 번 쉬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충격적인 숫자를 말씀하셨어요. 그 돈이면 제 인생 전체를 다시 살 수도 있을 만큼 큰 돈이었는데 저는 그 돈에 대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28억. 노인이 말씀하신 숫자가 귀에 맴돌았어요. 28억 원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선산을 팔아서 받은 돈이 28억 원이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노인이 놀라서 제 팔을 붙잡아 주셨어요. 괜찮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28억이요. 저는 평생 그런 돈을 만져본 적도 없었어요.
아니, 상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제가 40년 동안 일해서 번 돈을 다 합쳐도 그 절반도 안 될 거예요. 식당에서, 마트에서, 공장에서, 시장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이 고작 몇 천만 원이었는데 남편은 땅 한 번 팔아서 28억을 손에 쥔 거예요. 노인이 제게 물을 한 잔 건네주셨어요. 근처 슈퍼에서 사오셨나 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노인한테 다시 물었어요. 그게 언제 일이냐고요. 노인은 한 3년 전쯤 됐다고 하셨어요. 3년 전이요. 그때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서 바코드 찍고 손님들 상대하고 하루에 8만 원 받고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이 남편은 28억짜리 땅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인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반대했다고요. 조상 묘가 있는 땅인데 어떻게 쉽게 파냐고,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돈 때문에 팔 수 있냐고 다들 버텼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박노진이란 사람이 제일 먼저 도장을 찍었다고요. 돈이 급한 것처럼 서둘러 계약했다고 하셨어요. 돈이 급했다고요? 저는 쓴웃음이 났어요. 그 사람이 평생 하던 소리가 돈 없다는 소리였어요. 애 학비 낼 돈이 없다고, 집 전세금 낼 돈이 없다고, 명절 차례 지낼 돈도 없다고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했고, 제가 돈을 벌었고, 제가 우리 집 살림을 꾸려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28억짜리 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노인이 한숨을 쉬며 또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땅을 팔자마자 마을에서 사라졌다고요. 이장도 안 하고 그냥 사라졌다고요. 묘는 대기업에서 알아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셨어요. 후손이 직접 이장하는 게 예의인데 그 사람은 돈만 받고 그냥 떠났다고요. 저는 노인한테 물었어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아냐고요. 노인은 시내로 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건물을 샀다고, 큰 건물을 샀다고 그렇게 들었다고 하셨어요. 건물이요? 무슨 건물이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노인이 말씀하셨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시내 번화가에 6층짜리 건물을 샀다고 들었다고요. 그리고 새 여자랑 같이 다닌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하셨어요. 마을 사람 하나가 시내 갔다가 그 사람을 봤는데 옆에 화장 진하게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하더래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8억을 받아서 건물을 샀고 새 여자와 함께 다닌다고요. 그럼 저와 이혼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돈이 생겼으니까 저 같은 늙은 여자는 필요 없어진 걸까요? 새 출발을 하려면 짐이 되는 과거를 버려야 했던 걸까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계획이었을지도 몰라요. 땅을 팔고 돈을 받기 전에 저와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했던 건지도 몰라요. 전세금 1억 4천만 원, 그 중에서 제가 받은 건 고작 6천만 원이었어요. 남편은 28억을 숨긴 채 8천만 원만 더 보태서 저를 내보낸 거예요. 노인이 제게 괜찮냐고 또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괜찮지 않지만 괜찮은 척이라도 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 건물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노인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시내 중심가 어딘가라고 들었다고 하셨어요. 시내가 어디냐고 물으니 여기서 버스로 1시간쯤 가면 나오는 시내라고 하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봐야 했어요. 직접 봐야 했어요. 남편이 28억으로 산 건물이 어떤 건지, 그 사람이 정말 새 여자와 함께 사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안 그러면 평생 궁금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았어요. 노인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노인은 조심히 다녀오라고
마음 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어요. 마을 입구로 내려와서 마을 버스를 기다렸어요. 1시간쯤 기다리니까 버스가 왔어요.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고 거기서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 5시쯤 됐을 거예요.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은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와서 돌아갈 순 없었어요. 1시간쯤 달려서 시내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리니까 도시 불빛이 환했어요. 저는 거리를 걸으며 건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6층짜리 건물, 남편이 산 건물은 어디쯤 있을까요? 1시간을 헤매다가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갔어요. 사장님한테 물었어요. 이 근처에 박노진이란 사람이 산 건물이 있냐고요. 사장님이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셨어요. 컴퓨터를 뒤지시더니 있다고 하셨어요. 역 앞 대로변에 6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박노진이란 분이 매입했다고 하시더군요.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사장님이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주셨어요. 저는 그 종이를 꽉 쥐고 부동산을 나왔어요. 주소를 찾아가는데 10분도 안 걸렸어요. 정말 역 바로 앞이었어요. 대로변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6층짜리 건물이 보였어요. 1층엔 카페가 있었고 2층엔 학원이 있었고 3층부터는 사무실들이 들어차 있었어요. 건물 외벽은 깨끗했고 간판들은 화려했어요. 저는 건물 앞에 멍하니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어요. 저 건물이 28억짜리 건물이구나. 저 건물의 주인이 제 전남편이구나. 그 사람이 저와 이혼하고 산 게 저 건물이구나. 그때였어요. 건물 앞에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내렸어요. 그 남자는 제가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고 제가 3시간을 달려와서 찾던 사람이었어요.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옷도 잘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코트에 목도리까지 두르고 있었죠. 예전엔 늘 낡은 점퍼만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남편 혼자가 아니었어요. 조수석에서 여자가 내렸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화려하게 꾸미고 있었어요. 붉은 립스틱에 진한 아이섀도우, 웨이브 진 머리에 모피 코트까지 걸치고 있었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반짝였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왔어요. 남편이 뭔가 말하자 여자가 깔깔 웃었어요. 친밀해 보였어요.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저를 발견한 건 건물 입구까지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남편의 걸음이 뚝 멈췄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이 벌어졌다 다물어졌다 했어요. 당황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여자가 이상하다는 듯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남편의 시선을 따라 저를 봤어요. 여자의 눈이 저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낡은 외투, 헌 신발, 화장기 없는 얼굴, 그런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여자가 남편한테 뭐라고 속삭였어요. 남편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마치 길에서 위험한 동물을 만난 것처럼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어떻게 여길 알고 왔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을 빤히 쳐다봤어요. 28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 사람이 선산을 팔아서 받은 돈, 저한테는 단 한 푼도 말하지 않았던 그 돈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저를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1층 카페였어요. 구석자리로 저를 데려가 앉혔어요. 그 여자는 따라 들어오지 않았어요.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여기까지 찾아왔냐고,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당신 고향에 갔다 왔다고, 폐가 된 집 봤다고, 사라진 묘도 봤다고, 마을 사람한테 다 들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그건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자기 선대 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혼한 사이인데 왜 그걸 보고하고 상의해야 하냐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어요. 상속받은 재산이라고요. 그럼 결혼해서 40년 동안은 뭐였을까요? 그때는 왜 돈 없다고 했을까요? 왜 저보고 일하라고 했을까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 땅은 원래 쓸모없는 땅이었다고, 개발 전에는 값어치가 없었다고, 운 좋게 골프장 들어와서 돈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횡재한 거라고,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횡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제가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은 횡재가 아니었을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은 노력한 거였을까요? 그런데 왜 그 돈은 우리 공동 재산이었고 이 돈은 당신 혼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28억 받은 걸 왜 숨겼냐고, 이혼할 때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말하면 당신이 달라고 할 것 같았다고요. 재산 분할하자고 할 것 같았다고요. 그래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비밀로 했다고요. 제 손이 떨렸어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거였어요. 계획적으로 저를 내보낸 거였어요. 돈 생기기 전에 이혼해서 재산을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카페 밖에서 그 여자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짜증난 표정이었어요. 담배를 다 피우고 핸드폰을 보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저 여자는 누구냐고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새로 만난 사람이라고, 자기 건물 2층 학원 원장이라고, 같이 사는 사이라고요. 말하는 투가 담담했어요.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만났냐고요. 남편이 말했어요. 2년쯤 됐다고요. 2년이요. 그럼 우리 이혼하기 전부터 만난 거잖아요. 저랑 아직 부부였을 때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고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돈을 몇 장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10만 원짜리 2장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거라도 받으라고, 미안하다고요. 20만 원이었어요. 40년의 결혼 생활이 20만 원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보면서 무너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 사람 앞에서 우는 건 지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건강하게 지내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카페를 나갔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여자가 남편 팔짱을 꼈어요.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위층에 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20만 원을 내려다 봤어요. 카페 직원이 다가와서 주문하시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나가겠다고 했어요. 카페를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이 받았어요. 저는 물었어요. 너도 알고 있었냐고, 아버지가 돈 받은 거, 건물 산 거, 다 알고 있었냐고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말했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아버지한테 들었다고요. 하지만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왜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엄마는 아버지 돈 있으면 분명 달라고 할 것 같아서요. 그럼 아버지랑 또 싸울 것 같아서요. 그냥 모르고 사는 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았다고요. 아들까지도 저를 그렇게 본 거예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전 남편한테 손 벌릴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갔고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새벽 2시쯤 원룸에 도착했어요. 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작은 방, 낡은 가구, 그게 제 전부였어요. 그리고 가방 속 20만 원이 있었죠. 4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원룸으로 돌아온 날 저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봤어요. 머릿속으론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남편의 얼굴, 그 여자의 모습, 28억이라는 숫자, 아들의 목소리, 모든 게 뒤죽박죽 섞여서 저를 괴롭혔어요. 새벽 6시쯤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하지만 1시간도 못 자고 일어났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나가야 했거든요. 센터에 연락해서 못 나간다고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안 나가면 어르신이 불편하시고 다른 분이 급하게 대신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일하는 내내 멍했어요. 어르신 식사 도와드리면서도 빨래 개면서도 청소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어르신이 제게 괜찮냐고 물으셨어요. 얼굴이 안 좋다고 어디 아프냐고 하셨죠. 저는 괜찮다고 그냥 어제 잠을 못 잤다고만 대답했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법률사무소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생각했어요. 혹시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상속 재산이라고 해도 결혼 생활 중에 생긴 일이니까 혹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접수하시는 분한테 변호사님 상담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30분쯤 기다리니까 상담실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변호사님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저는 제 사정을 설명했어요. 이혼한 지 3년 됐다고, 그런데 전 남편이 이혼 직전에 선산을 팔아서 28억을 받았다고, 그 사실을 저한테 숨기고 이혼했다고, 지금이라도 그 돈에서 제 몫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변호사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선산을 판 게 정확히 언제인지, 이혼 날짜는 언제인지, 재산분할 협의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물으셨어요. 저는 기억나는 대로 대답했어요.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어렵다고요. 일단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으니 재산분할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하셨어요. 이혼 후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버렸다고요. 그리고 설령 시효 안에 청구했다고 해도 상속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고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특히 선산 같은 경우는
대대로 내려온 조상 땅이니까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요. 그 땅이 개발돼서 가치가 올랐다고 해도 그건 우연히 생긴 이득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냐고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법적으로는 청구할 방법이 없다고 미안하지만 그게 현실이라고 하셨어요. 다만 전 남편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고의로 숨긴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걸 법으로 되돌리긴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상담료 5만 원을 내고 법률사무소를 나왔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법도 세상도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작은 식탁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남편이 준 20만 원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10만 원짜리 2장이 거기 놓여 있었어요. 한참을 그 돈을 내려다봤어요. 40년이요. 제가 남편과 함께 산 시간이 40년이었어요. 28살에 결혼해서 68까지 제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그 사람과 보냈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옆에서 늙어가면서 그렇게 40년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고작 20만 원으로 정리됐어요. 아니, 실제로는 10만 원이었죠. 남편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10만 원짜리 2장을 줬으니까요. 제 40년이 10만 원어치였던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억울하고 화나고 슬프고 허무했어요.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왜 저는 평생 일만 하다가 늙어서 혼자가 되어야 했을까요? 왜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한 채 이렇게 끝나야 하는 걸까요? 밤이 깊어졌어요.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린 걸까요? 만약 그날 남편이 걱정돼서 고향까지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마을 노인한테 28억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시내까지 찾아가서 건물을 보지 않았다면, 남편과 그 여자를 보지 않았다면, 아들의 진심을 듣지 않았다면, 그냥 모르고 살았으면 조금은 덜 아팠을까요? 원룸에서 조용히 혼자 살면서 남편은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가슴 아프지는 않았을 것 같았어요. 진실을 알고 나니까 더 고통스러웠어요. 몰랐으면 상처받지 않았을 일들을 알아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만약 평생 모르고 살았다면 저는 남편을 걱정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혹시 힘들게 사는 건 아닐까, 외롭게 지내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요. 그 사람은 28억 가진 건물주로 새 여자와 잘 살고 있다는 거리요. 이제 저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미련 갖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은 저 없이도 잘 살고 있고 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저를 생각하지도 않으니까요. 이제 저도 그 사람을 놓아줘도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7시에 일어났어요. 씻고 간단히 밥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나가야 했어요. 제가 돌보는 어르신이 저를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혼자예요. 앞으로도 계속 혼자일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제 편이 아니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작은 원룸 하나, 요양보호사 월급, 그게 제 전부예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살아있으니까요. 건강하니까요. 일할 수 있으니까요. 내일도 일어나서 밥 해 먹고 출근하고 어르신 돌보고 집에 돌아와서 또 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40년이 허무하게 끝났지만 제 인생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저는 아직 살아야 해요. 제 힘으로
제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테이블 위에 놓인 20만 원은 그대로 뒀어요. 당분간은 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거기 놔두고 볼 거예요. 가끔 그걸 보면서 생각할 거예요. 40년의 가치가 이것뿐이었구나 하고요. 그리고 다짐할 거예요.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은 저를 위해 쓰겠다고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 남편이 큰 돈을 숨기고 새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끝까지 찾아가서 진실을 확인하셨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그냥 사셨을까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때로는 진실을 아는 것보다 모르고 사는 게 더 편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진실을 안고 살아갈 거예요. 혼자지만 괜찮아요. 외롭지만 견딜만 해요.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일어나서 제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니까요.